자, 422쪽에 관리론 갑시다. 관리는 한 문제 딱 나오는 건데요. 먼저 이제 관리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이 취득한 부동산을 보존도 하고 또 이용도 하고 개량하는 일련의 행위, 이런 행위까지를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정 기간 보유한 후 부동산을 처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처분은 관리의 영역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발의 영역에 포함되니까 처분은 관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득한 부동산을 보존하고 또 이용도 하고 내 수중 안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죠? 그게 관리인데 중요한 게 이 보존, 이용, 개량을 하면서 원래 부동산의 성질이 변화되면 그죠? 그건 또 관리가 아닙니다. 역시 개발의 영역에 포함이 되니까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원래 부동산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존활동이라든가 이용, 개량활동 이런 활동을 관리를 한다. 이렇게 기해놓고요. 이 개념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 관리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냥 거의 뭐 90% 이상요. 관리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입니다. 관리에 분류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관리를 영역별로 분류한다. 영역별. 영역에 따라 분류하면 시설관리, 자산관리, 그리고 교재에서는 기업관리라고 되어 있죠. 기업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관리라는 표현보다는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기업관리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기업관리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영역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뭔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건물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을 유지 보존하고 하는 그런 관리 활동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설 관리는 이제 설비물을 관리하는 활동이니까 소극적 관리라고도 하고 그리고 자산 관리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관리 활동이죠. 그죠?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관리 활동. 그러니까 자금을 투입하고 이런 그 수익성과 관계되는 관리 활동은 전부 자산 관리고 이 자산 관리가 이제 영역별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 관리라고 하는데 이 시험 포인트는 시설 관리에 어떤 것들이 있고 자산 관리에 뭐가 있는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교재에 지금 사례가 전혀 없죠. 사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모해. 받아 적어요. 서브노트 갖고 있는 분은 서브노트 꺼내보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브노트에. 시설 관리는 설비물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브노트 그 샀으면 좀 펴놓고 수업 중에 펴놓고 봐. 그게 더 잘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시설 관리는 사례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설비의 운전 보수 그리고 에너지 관리 또 청소 관리 그리고 방범 방제 관리 이런 영역들이 이제 시설 관리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관리는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관리 활동은 모두 자산 관리 영역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거,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이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거냐 포트폴리오 관리도 당연히 자산관리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재투자라든가 재투자 또 재개발 그리고 재투자나 재개발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자산관리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 관리,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 리스크 관리도 수익성을 관리하는 자산관리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주로 이제 이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관리 활동이 자산관리 영역이네요. 그냥 이렇게 나와 시험에 시설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 자산관리 중에 사례가 한 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박스 속에 이 자산관리에 해당하는 사례를 몇 가지를 넣고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은 뭐냐? 자산관리. 이걸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요 영역별 관리에서 보통 한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를 내용별로 구분한다. 내용별로 구분하면은 우리 부동산은 3대 측면이 있죠.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있다. 그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나눈 것이 내용별 분류입니다. 이 3대 측면의 관리를 모두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 관리를 하고요.
이 세 가지 측면의 관리를 전부 합친 게 이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가 되어 있고, 이 중에 기술적 관리가 협의의 부동산 관리고요. 좁은 의미에서의 부동산 관리는 기술적 관리를 뜻해요. 협의의 관리. 기술적 관리를 협의의 부동산 관리라고도 하고, 이 기술적 관리를 유지 관리라고도 합니다. 유지 관리. 근데 관리는 물론 토지의 관리도 있고 건물의 관리도 있죠. 근데 토지는 실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때문에 관리가 별로 필요가 없는 셈이죠. 중요한 거는 건물의 관리이기 때문에 시험도 건물의 관리에서 95% 이상 건물의 관리만은 묻습니다. 토지의 관리는 간혹 가다가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등장하니까 그거는 지금은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건물의 관리를 이렇게 3대 층에서 어떻게 구분하는가가 시험 포인트인데, 요 내용면 관리에서도 한 30%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돌아가면서 그냥 문제가 나옵니다. 유지 관리, 기술적 관리를 유지 관리라고 하는데, 이 기술적 관리에 위생 관리, 그리고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정 관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위생 관리가 건물을 청소하고 방역 작업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설비 관리는 건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보정 관리는 일상적인 건물의 관리 활동을 뜻하고, 보안 관리는 건물에서 재해를 예방하거나 대피소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화재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건데, 우리가 재해나 화재를 예방하려면 뭐 합니까? 화재보험에 가입하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안관리 영역에 포함된다. 요걸 한 개 기회에 두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 보정관리는 기술적 관리의 형태입니다. 이 기술적 관리에 네 가지 활동이 있고요. 경제적 관리가 이제 수익성을 관리하는 활동이죠. 물론 내용별 관리에서도 이 수익을 관리하는 경제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경제적 관리를 경영관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몰라도 돼요. 이 경제적 관리에 어떤 게 있느냐.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수지관리, 그리고 회계관리, 이 자금을 관리하는 활동들은 전부 경제적 관리가 되겠죠. 수지관리, 회계관리, 예산관리, 그리고 손익분기점 관리, 그리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것도 수익성을 관리하는 경제관리 영역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인력관리가 경제관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전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기술적 관리 형태입니다. 근데 법률적 관리를 보존관리라고 해요. 보존관리. 그러니까 보존관리는 법률적 관리의 다른 이름이고, 보존관리는 기술적 관리의 형태입니다. 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걸. 법률적 관리는 이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조정하는 권리관계 관리라든가,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관리. 이 계약관리가 법률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게 또 중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주 이제 시험에 등장하는 게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포함되어 있고, 계약 관리가 법률적 관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게 자주 밖에서 나와요. 3대 측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구분하는가. 이 위생관리나 설비관리, 보존, 보안관리는 기술적 관리 형태입니다. 기술적 관리에 네 가지 활동이 있다. 3대 측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한 30% 정도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를 주체에 따라서 주체별로 구분하면 세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관리 3방식이 주체에 따른 분류인데,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그리고 혼합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가관리를 직접관리라고도 하고요. 이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 직접관리.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규모 건물,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 관리에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했죠. 그죠?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전부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관리하죠. 그러니까 자가관리가 이제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봐야죠. 소규모 건물 관리의 적합한 방식이고, 소유자라든가 소유자의 친인척이 관리하는 것은 전부 자가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형, 누나, 오빠, 동생, 뭐 언니, 삼촌 이런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다 자가관리예요. 위탁관리는 이제 전문가에게 수주를 주고 외부인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까 전문가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간접관리라고도 하고, 외부인에게 수주를 준다. 그래서 외주관리라고도 합니다. 외주관리, 간접관리, 위탁관리 같은 말인데요. 주로 이제 공동주택관리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전부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전문관리사는 주택관리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법으로 인정받는 국가 자격증은 주택관리사 한 개밖에 없어요. 전문관리사는. 그 주택관리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바로 위탁관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공동주택은 전부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공동주택 관리에 적합한 방식이 바로 위탁관리고, 그러니까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합친 관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관리하는 자산 관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해요. 근데 설비물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는 소유자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 필요한 부분만 시설 관리만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혼합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대규모 건물은 대규모 건물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복합 용도 건물 있잖아, 그지? 주상 복합 아파트 뭐 이런 게 있죠, 그지? 복합 건물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방식이 바로 혼합 관리가 되는데 관리는 이렇게 주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 주체별 관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한 40% 정도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그러니까 10년간 시험을 치면은 주체별 관리에서 한 4번 정도 등장하고요. 내용 관리에서 한 3번, 영리별 관리에서 한 3문제 이렇게 나와. 10년 동안. 골고루 돌아가면서 나오죠. 작년에는 그죠?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포트폴리오 관리, 재투자나 재개발에 대한 의사결정,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관리에 해당하느냐? 자산관리. 여기는 한 문제. 이렇게 한 문제 나오고 또 그 전년도에는 그죠? 이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의 장점을 구분하는 게 요 주체별 관리에서는 시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자가관리의 특징을 박스에 몇 가지를 넣고 다음에 관리 방식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답 자가관리, 직접 관리죠, 그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요 주체별 관리는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게 초점인데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가 서로 상반된 관리 방식이니까 장점하고 단점이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자가관리의 장점은 위탁관리의 단점이 되는 거고 자가관리의 단점이 위탁관리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단점을 구분하는 게 초점이니까 자가관리 한 개의 방식에서만 장점하고 단점을 제대로 기억하면 위탁관리는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 양방식의 장단점이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되겠죠. 자, 자가관리는 소유자나 소유자의 친인직에 맡겨가지고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첫째, 소유자의 강한 지위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강한 지위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위 통제력이 강하다는 거고요. 또 설비에 대한 애착이 뛰어나고 보안관리나 기밀 유지가 뛰어나다는 거죠. 보안관리가 양호하다. 또 기밀을 유지하기가 쉽다. 철두철미하게 잠금 장치하고 막 퇴근하고 하겠죠. 그런 게 장점이고 또 입주자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자가관리의 장점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위탁관리로 가면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문가에게 맡겼으니까 남이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가관리의 장점이 위탁관리는 전부 단점이 되는 거죠. 그죠? 기밀 유지가 어렵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남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안관리가 허술하다. 또 설비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단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가관리는 장점은 이제 뭐 소유자의 지위 통제력이 강하다거나 입주자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관리가 양호하다. 기밀 유지가 뛰어나고 설비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런 게 장점이겠죠. 다만 이제 단점이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업무의 타성화. 그러니까 무사안일 유지에 빠져가지고 매너리즘화되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또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비전문가다 보니까 전문가 같으면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주택 관리에서 한 명만 딱 채용하면 되죠. 아주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또 연공설이 증가해서 보수가 상승하면 내보내버리고 신참 주택 관리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자가관리는 그게 안 돼요. 소유자가 비전문가니까 어디를 관리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옆에서 조언을 내줄 참모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불필요한 인력이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또 오히려 그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지불될 우려가 높죠. 뭐 형이나 누나, 동생, 친척에게 맡겼는데 보수가 상승하는데 그지? 나가라 소리를 못하는 거죠. 정이 많아가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인건비를 불합리하게 지불할 그런 우려도 높은 게 자가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전문가 한 사람만 채용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력 관리가 아주 효율적이고 소유자는 본업만 하면 되죠.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하면서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위탁 관리의 제일 큰 장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혼합 관리는 소유자하고 전문가가 함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단점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별 관리에서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하고 단점을 구분하는 게 주로 이제 시험 지문으로 등장하는데요. 제일 답으로 많이 요구하는 게
자가관리는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 단점인데 가장 큰 단점이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다는데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다. 그건 위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전무에 맡겨야 소유자는 지일만 딱 하면서 업무가 타성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위탁 관리의 장점이 업무의 타성화 방지되는 거고 자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업무가 타성에 빠지기 쉽답니다. 요게 가장 답으로 많이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또 혼합 관리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 책임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소유자고 비전문가하고 소유자 전문가하고 이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네 책임인지 내 책임인지를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이 관리에서는 여기까지 이 관리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여기에서 그냥 95% 정도는 여기서 다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지문으로 한 개 등장하고 작년하고 이제 29회하고 작년 2년 동안에는 관리 임대료 지불 방식에서 계산 문제를 그죠? 두 번 냈는데 428페이지인가 뭐 가보면 임대차 유형이 있습니다. 임대차 유형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임대차, 그리고 순임대차, 비율임대차가 있습니다. 조라는 말하고 뭐 조하고 총하고 모든하고 다 같은 말이야. 그 조임대차는 말 그대로 임차인이 모든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이제 모든 임대료를 지불하죠, 임대인에게. 그럼 임대인은 임대료 받아가지고 경비를 지출하는 거야. 임대료 받은 데서 임대인이 이제 경비를 지출하죠. 그러니까 경비까지를 합쳐가지고 모든 임대료를 지불한다. 그래서 조나 모든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조임대차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주거용은 전부 조임대차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경비까지를 합쳐서 모든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조임대차라고요. 순임대차는 어차피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아도 경비는 지출해야 될 돈이죠. 그럼 경비를 지출하려고 하면 순수하게 자기 주머니에 딱 떨어지는 임대라고 했겠죠. 그것만을 지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비는 처음부터 이제 경비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합의하에 분담해서 지출을 하고요. 경비를 제외한 임대인 주머니에 기속되는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한다입니다. 순수한 임대료만.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한다. 그래서 순임대차라고 하는데 이 순임대차는 주로 이제 공업용 부동산에서 널리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수임대차도 1차 수임대차, 2차 수임대차, 3차 수임대차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거는 3차 수임대차다. 요거 한 개 참고로 알아두면 1, 2, 3차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건 알 필요도 없고요.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3차 수임대차고 바로 이 수임대차 방식이 공업용 부동산에 널리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비율 임대차는 기본 임대료를 책정해 놓고 그 기본 임대료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로 임대료로 더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임대료의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로 임대료로 더 지불하게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 그래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임대료로 지불하니까 비율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매장용,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널리 비율 임대차를 채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월 매출이 얼마든 간에 기본 임대료는 그죠? 월 100만 원 이렇게 기본 임대료 월 100만 원 이렇게 책정했잖아요. 그럼 이 100만 원은 매출이 있건 없건 손익분기점을 넘든 넘지 않든 무조건 100만 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때 손익분기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서 2%를 추가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정하는 거죠.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3천만 원인데 이번 달 매출이 이제 5천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손익분기점을 초과해서 2천만 원 매출이 생겼죠. 그럼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를 추가로 임대료 지불한다 그랬지. 그럼 2천만 원에 2%면 얼마고? 40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이번 달 임대료는 1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기본 임대료를 책정해 놓고 기본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로 임대료로 지불한다. 그래서 비율 임대차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상업용,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가 널리 적용됩니다. 요 임대료 지불 방식에서 이제 작년에도 나왔고 29회도 나온 거죠. 비율 임대차에서 이번 달 임대료를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실제. 근데
다시 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문으로 그냥 한 개 정도 정리하는 게 그죠. 최근에 한 2번 나왔습니다. 올해는 요 세 가지 영역별 분류도 최근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죠. 주체별 분류하고 내용별 분류를 섞어서 내거나 아니면 주체별 분류해서 답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나중에 예상 문제 만들어 드리니까 자관리하고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두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첨가해서 한 개 알아야 될 게 건물의 내용 연수하고 연령 현상하는 게 나이죠. 5절에 그지? 그 건물의 연령 현상, 뭐 수명 주기라고도 하고 생애 주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건물도 신축에서 철거될 때까지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죠. 그 건물이 변해가는 한계의 흐름이 사람이 태어나서 숨을 거두는 과정과 흡사하다.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 또는 연령 현상, 뭐 수명 현상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요. 자, 지금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만 딱 확보를 하고 있어. 그럼 아직까지 건물을 신축하기 전이죠. 요 단계가 신축 전 단계 또는 아직 개발을 안 했으니까 전개발 단계라고 한다. 개발 전, 전개발 단계를 하는데 요 단계는 이제 용지 상태에 있는 단계입니다. 토지만 확보하고 있는 용지 상태의 단계가 전개발 단계죠. 그 이 단계에서 이제 신축 건물이 딱 완성이 됐어요. 신축 건물이 딱 완성된 단계를 신축 단계라고 합니다. 신축 단계. 이 신축 단계는 건물이 신축된 직후니까 그죠? 아직 그 뭐 시간 경과라는 강가라든가 건물 자체를 사용해서 건물 자체의 내부에 기능적인 결함으로 나타나는 강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신축 건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신축 단계가 물리적 측면이라든가 기능적 측면에서 물리적 기능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이나 기능적 유용성은 신축 단계가 최고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단계를 이제 지나면 요 신축 건물에 입주가 다 완료가 되면서 임차인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임대료가 거치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안정 단계 또는 중년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요 이제 안정 단계가 수익이 발생하고 임대료가 거치기 시작했을 경우로 수익이 발생하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 포인트인데요. 물리적이나 기능적 유용성은 신축 단계가 최고가 되지만 경제적 유용성은 안정 단계에서 최고가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정 단계에서 건물을 개조하거나 수선해야 된다 이 말이야. 건물을 개조 수선하는 시기가 안정 단계예요. 그리고 이 수명 주기 중에서 안정 단계가 가장 장기간 지속됩니다.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고 요 단계에서 건물을 잘 수선하고 관리를 하면 건물의 내용 요소를 훨씬 연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조 수선을 해서 지출을 잘 하면은 건물의 수명이 연장되니까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는 시기가 바로 안정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건물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이 시기가 가장 오래 또 지속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서 건물의 내용 요소를 연장할 수 있는 시기고요. 요 시기를 이제 지나버리면 건물이 급격하게 부식이 진전돼 가지고요. 유용성이 뚝 떨어지면서 지출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증가해가는 그런 시기가 노후 단계예요. 그러니까 노후 단계는 이미 건물이 부식이 많이 진전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시기는 수선비를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선비 지출을 억제해야 되는 시기야. 수선비 지출을 억제하고 그래서 수선은 언제 하라고? 안정 단계 살아야 말입니다. 왜 노후 단계에서는 수선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느냐? 이 시기는 수선비를 지출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수선비 1,000만 원 지출해서 수선하면은 건물 가치는 300, 400도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하는 것 자체가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비용 지출을 오히려 억제하고요. 새로운 빌딩을 교체할 빌딩 교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수선이라든가 건물을 개조하는 것은 안정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후 단계를 지나면 건물은 전혀 쓸모없는 상태로 그냥 방기수로 그냥 전혀 사용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단계가 되죠. 그런 단계가 완전 폐물 단계. 완전 폐물 단계인데 사람으로 치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니까 그냥 고려장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완전 폐물 단계죠. 건물도 이렇게 신축에서 철거할 때까지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죠. 이 건물이 변해가는 흐름을 생애주기 뭐 수명인상을 하는데 신축 단계하고 안정 단계 그리고 노후 단계의 특징을 비교해야 돼요. 이걸 비교해 놓고 나중에 이제 우리 감정평가를 가면 지역 분석의 대상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도권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인근 지역이 바로 대상 부동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직접 속해 있는 지역이죠. 근데 그 인근 지역도 계속 변해 갑니다.
대상 보고서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도 변해 가는데 인근 지역에 수명 현상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인근 지역이 5단계를 거쳐서 변해 간다 그랬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위기, 악하기를 거치면서 변해 가거든.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의 수명 주기별 특징이 또 중요하니까요. 이 건물의 수명 주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하고 건물의 수명 현상을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건물의 수명 주기도 알아놔야 되는데요. 지금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은 아직 제가 한 번도 다뤄주진 않았다. 수명 주기가 5단계를 거쳐서 변한다는 거. 그 5단계는 내가 알려줬지만 각 단계별 특징은 정리를 안 했거든요. 오늘 시간이 되면 그 인근 지역까지 가면 오늘 정리를 하겠지만 정리하고 나면 이제 인근 지역의 수명 주기하고 건물의 수명 주기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 수명 주기의 5단계 순서는 익혀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 안정, 노후 단계 특징을 좀 구분해 두시고요. 관리는 뭐 이런 것도 간혹 가다가 지문으로 정리하지만요. 초점은 그냥 이 어떻게 관리를 분리하는가, 영역별 관리, 내용별 관리, 주체별 관리 여기에서 그냥 전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부동산 관리였고 이제는 마케팅으로 갑니다. 432쪽. 이 마케팅도 그냥 한 문제짜리 한 문제. 관리는 10년 동안에 13문제가 나왔거든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지금 29회인가 뭐 30회인가 모르겠네. 2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관리가 2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 그런데 마케팅은 10년간 8문제가 나왔어요. 8문제 나왔으니까 안 나온 해가 2번 있었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 2년 연속 안 나왔습니다. 마케팅에. 10년 동안에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다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안 나왔어요. 올해는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이 마케팅 올해 만약에 시험이 안 나오면 물어준다. 무조건 나오겠죠. 물어주는데 올해 2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2년 연속 안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험 포인트는 꼭 점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케팅은 100%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거 안 나옵니다. 부동산 마케팅의 3가지 차원. 부동산 마케팅 가지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냥 100%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부동산 마케팅은 크게 시장 점유 마케팅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 고객 점유하고 시장 점유를 구분하는 포인트.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가 경쟁에서보다 먼저 시장을 확대하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객 중심 마케팅이 고객 중심이니까 고객이나 뭐 소비자 같은 말이겠죠. 요 고객 중심 마케팅이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나 소비자 누구 중심이다 그래서는 안 되고 이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마케팅은 크게 이렇게 시장 점유 마케팅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인 시장 점유 마케팅도 다시 STP하고 사피 믹스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야 고객 점유 마케팅이 아니고 이 시장 점유 마케팅에 STP를 할까 사피 믹스를 하겠는데 요 STP는 영문의 첫 머리 글자를 표방하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STP가 이제 뭘 의미하는가? 이걸 구분하는 게 자주 시험에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S는 세그멘테이션의 머리 글자 딴 겁니다. 세그멘테이션 번역하면 시장 세분화.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뜻인데 이 시장 세분화가 무슨 말이냐?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말은 수요자 그러니까 소비자죠.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거예요. 수요자를 특성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를 경제학적 특성이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그죠? 장년층 소비자, 중년층 소비자, 청년층 소비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뭐 고가품 소비자, 중저가품 소비자, 저가품 소비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 말이야. 소비자를 이렇게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거죠. 특성별로 그죠? 이렇게 수요자를 집단화시켜서 수요자를 이렇게 고가품 소비자, 저가품 소비자 이렇게 수요자를 특성별로 이렇게 세분하는 거, 분류하는 걸 세분화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수요자를 특정 군집으로 나눈다. 이걸 이제 시장 세분화하고요. 그다음에 T는 타겟의 머리 글자라는 거. 타겟이 뭡니까? 타겟이 표적이죠. 표적. 그 시장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표적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경쟁사보다 이 표적 시장 선점 전략을
표적시장 선정 또는 선점.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선점하는 전략을 타겟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는 포지셔닝의 약자입니다. 포지셔닝을 번역하면은 상품 차별화 또는 뭐 제품 차별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차별화 전략하고 세분화 전략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세분화는 지금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그랬죠. 수요자를 특성별로 이렇게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것, 이걸 세분화를 한단 말이야. 그럼 차별화는 포지셔닝에 머리를 달단 거네요. 포지션이라는 거 알죠? 내가 무슨 포지션을 잡다 이 말이 뭐야? 위치를 정한다, 자리를 잡는다 이런 뜻이죠. 포지션이 그지? 그 포지션에다가 ing를 붙이면 포지셔닝 아닙니까? 그럼 포지셔닝은 뭐냐? 공급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이 있죠. 그 상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전략. 이걸 포지셔닝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내가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위치시켜 놓고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걸 차별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문에 상품의 위치를 정한다. 또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의 지각 속에 인지시킨다. 이런 지문이 들어가야 차별화가 되겠죠. 그죠? 요 STP에서 S하고 P 요 차이점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4P 믹스는 4P를 적절히 믹스, 혼합한다는 뜻이죠. 이 4P가 마케팅의 4요소를 4P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케팅의 4요소, 4P가 뭐냐?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요 단어가 바뀌면 안 돼요.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네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을 4P 믹스 전략을 하지. 또 4P 믹스란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포지셔닝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다. 이 프로모션 대신에 그죠? 포지셔닝을 찾아냅니다. 포지셔닝은 STP 전략이지 4P 믹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뀌면 안 돼, 영어가. 4P가 뭘 의미하는가를 모르면 안 됩니다.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 플레이스가 이제 번역하면 유통 경로 전략 또는 토지 선정, 입지 선정 및 토지 확보 전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입지 선정 및 토지 확보 전략 이렇게도 표현하네요. 위치를 선정하고 토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플레이스 전략에서 위치가 선정되고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는데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이 상인지구에 달서구 상인지구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또는 대곡지구에 공급하겠다 이런 위치가 선정됐죠. 그럼 대곡지구 내에서도 어디에 토지를 매입하겠죠, 그죠? 거기까지 전략이 바로 플레이스 전략이란 말이야. 위치를 선정하고 토지를 확보하는 것. 그렇게 해서 분양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가 확보되면 그 토지에 아파트를 설계하겠죠. 아파트 자체에 대한 제품 전략, 아파트 자체를 이제 차별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고요. 또 이제 아파트가 완성됐죠. 그럼 이제 가격을 책정해야 되죠. 분양가를 고가로 갈지 저가로 갈지 뭐 이런 가격 전략이 프라이스 전략이고, 가격이 책정되면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많이 분양하려고 팔아야 되죠. 분양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프로모션. 그래서 판매 촉진 전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 이제 마케팅의 사요소인 4P를 적절히 조합하는 건데, 이제 여기 뭐 유통 경로 전략 그러면 요게 좀 어려워요. 유통 경로 전략은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선정하고 토지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를 확보할 때 직접 분양을 받기도 합니다. 시행사가 직접 분양을 받기도 하고 또 분양 대행사를 활용해서 토지를 확보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토지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저당권을 말소시키므로 토지를 확보하면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죠. 그지? 그리고 또 중개업소를 통해서도 토지를 확보하죠. 그리고 현재 입주자라든가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직접 토지를 확보하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 분양 대행사나 금융기관, 중개업소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사례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중개업소나 금융기관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을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이 사례를 가지고 구분을 못하면 어려워요. 이거는 사례를 기억해야죠. 그러면 이제 제품 전략은 아파트 자체를 차별화시켜서 상품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 설계할 때 그죠? 구조를 복층의 구조를 한다든가 또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가지고
평면 설계를 한다든가 또는 단지 내 자연 친화적으로 실개천이나 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또 보안 장비를 디지털 시킨다든가 주차장을 지하에 두는 게 아니고 지상화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아파트 자체에 대한 상품 전략이 프라이스 전략이고요. 상품이 완성됐죠. 그럼 아파트가 완성되면 가격을 책정하겠지. 그 분양가를 고가로 갈지 저가로 갈지 또는 중도금에 대한 무이자 처리를 해줄지 그죠? 그리고 또 중도금 지급 시기를 타 경쟁사보다 뭐 6개월 더 연장해 줄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비용 이런 걸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돈 나오게 되는 가격 전략이겠죠. 그런데 가격이 책정돼서 분양가가 그럼 효율적으로 팔아야죠. 분양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판매 촉진 전략이나 프로모션. 그러니까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다. 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 또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인적 판매를 한다. 그리고 아파트를 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경품을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분양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또 분양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그지? 이런 것들이 바로 판매 촉진 전략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마케팅의 4요소인 4P를 적절히 조합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4P 믹스 전략이고요. 요 4P 믹스하고 STP를 합쳐서 시장 점유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 아니고 시장용 마케팅에 포함되는 겁니다. STP하고 4P 믹스는 주소가 바뀌면 큰일 난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 중심으로 마케팅을 구사한다는 건데요.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 의사결정 4단계가 있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그걸 아이다 원리라고 합니다. 아이다 원리. 그러니까 A가 이제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interest 흥미 또는 관심을 유발시켜라. 그리고 desire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최종적으로 액션 행동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렇게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 결정 과정인 아이다 원리의 각 단계에 따라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인 아이다 원리의 단계별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마케팅을 구사하는 게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이나 소비자가 같은 말이니까 그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이런 질문이 나오거나요. 또는 아이다 원리의 각 단계별로 이 아이다 원리가 바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란 말이야.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별로 또는 아이다 원리의 각 단계별로 또는 뭐 주의 관심 흥미 욕망 행동으로 이르는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런 질문이 포함되면 기계적으로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하는 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관계 마케팅은 이 소비자하고 공급자 누구 중심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소비자의 관계가 1회수로 끝나면 안 되니까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관계 유지의 목적을 누다.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마케팅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마케팅에서는 이 마케팅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 이거 외에는 그냥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냥 거의 100%가 이 마케팅 분류해서 시험에 나온대요.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분양할 때, 그지? 부동산 광고라는 게, 이 분양을 할 때 이제 광고가 지금 분양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 중에 아주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그지? 근데 옛날에는 광고라는 게 있었나? 그냥 뭐, 집 팔고 뭐 하고 할 때, 그지? 나머지 담벼락에다가 그지? 아니면 전봇대에다가 뭐 새 놓습니다. 써붙여 놓고 팔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설사에서 대규모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분양 광고를 하지 않고서는 분양을 못하니까 광고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광고에 대해서 또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요걸 또 한 문제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 광고에 대해서 별도로 실려 있을 거예요 아마 교재에. 부동산 광고해 가지고 그렇죠. 438쪽부터 부동산 광고에서 실리는데요. 자, 일반 제품하고 부동산 광고는 일반 제품 광고하고 일반 광고와 부동산 광고는 차별화가 있죠. 첫째, 부동산 광고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광고는 첫째,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대구에서 광고를 하지. 대구 부동산을 충청도 가가지고 그죠? 대구에 뭐 아파트 팝니다. 걔도 안 쳐다봐요. 그죠?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은 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에 광고가 지역적 제한이 따르다는 거다. 첫째, 지역적 제한성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 내용이 전부 차별화되어 있어요. 물건마다 광고 내용이 다 다르죠. 내용의 개별성. 광고 내용이 개별적이다 보면 물건별로 광고 내용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시간적 제한이 따라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역시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거래가 되면 더 이상 광고를 할 필요가 없죠. 거래가 성립될 때까지만 광고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권은 시간적 제한도 따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지역적 제한도 따른다. 또 광고 내용이 차별화되어 있다. 내용의 개별성 그리고 시간적 제한성. 거래가 성립될 때까지만 광고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부동산권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팔 사람과 살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제품 광고는 구매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지? 기업에서 제품 광고를 할 때는 사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은 살 사람과 팔 사람 모두가 광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는 사람도 그죠? 어떤 물건 구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대상이 되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다음에 부동산 광고는 부동산 광고가 아니고 이제 광고는 목적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매체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광고를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요. 계몽 광고 그리고 기업 광고, 특정 광고 또 물론 뭐 인명 광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인명 광고 이런 건 몰라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 계몽 광고 하는 거에 뭐냐? 계몽 광고는요. 소비자의 오해라든가 편견을 없앨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계몽 광고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오늘 저 파스텔 우유에서 뭐 이상한 뭐 불순물이 좀 나왔다 이런 허소문이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파스텔 우유에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막 광고를 냅니다. 우리 이 파스텔 우유는 어떤 생산공정을 거쳐서 아주 깨끗하게 이러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으로 전혀 뭐 건강상의 하자가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오해나 편견을 없애는 목적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하죠. 그런 광고를 계몽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나 편견을 불식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광고죠. 그게 계몽 광고고. 기업 광고는 이건 제품 판매에는 전혀 의사가 없어요.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호의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광고.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목적으로 이 기업의 호의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TV 광고 보면은 제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전혀 안 나오는데 뭐 그 정원에서 그죠? 엄마하고 딸이 막 정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애가 막 엄마 날 잡아봐 이러면 막 엄마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죠? 따라다니면서 막 온화한 분위기를 다 연출해 가요. 그러면서 진짜 참 아름답고 멋진 그 광경이 계속 나오다가 끝에 가서요. 사랑해요 LG 딱 하면서 끝나. 사랑해요 LG 그죠? 딱 이렇게. 그럼 그거는 제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왔지. 근데 이제 LG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기업의 호의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요즘 광고. 그게 바로 기업 광고고요. 왜 특정 광고가 이제 제품의 판매의 목적을 둔 겁니다.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광고하는 거는 전부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광고는 모두 특정 광고에 해당하는 거야. 제품 판매 목적은 특정 광고에 해당하고 인명 광고는 이제 뭐 명함에 그죠? 뭐 무슨 뭐 신진부동산하고 공유회사 신진팔 이렇게 딱 명함 파가지고 광고하는 거 있잖아, 그죠? 자기의 상호라든가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하는 광고죠. 이런 광고를 인명 광고로 하는데요. 뭐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매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매체. 요즘은 이제 광고 매체가 워낙 다양화돼 있어 갖고 워낙 그 매체들이 풍부해 가지고요. 매체에 따른 분류는 상당히 많은데 자, 광고의 3대 매체 그러면 뭡니까? 광고의 3대 매체. 3대 매체 정도는 알아야 될까 아이가? 3대 매체. 광고 매체 중에 가장 중요한 매체가 뭡니까? TV지, TV 그냥 이거만큼 좋은 광고가 있습니까? 비싸서 다른 거지, 이제 우리가 비싸서 못하는 거지. TV 광고만큼 효과가 큰 게 없죠, 그죠?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광고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이게 TV 광고가. 다만 비싸서 못하는 거지, TV 광고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광고가 효과가 크면서 그죠? 비용이 TV 광고도 좀 싼 게 뭐야? 신문 광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라디오입니다. 그러니까 TV, 신문, 라디오 이게 이제 3대 매체죠. 그리고 4대 매체 그러면 잡지가 첨가됩니다. 잡지가 아주 중요한 광고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5대 매체.
영화가 중요한 광고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대 매체에 그러면 영화까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말고 이거 외에도 지금 그죠? 뭐 인터넷 광고라든가 그죠? 출판물 광고라든가 교통 광고라든가 뭐 상당히 많죠. 전단지 광고도 있고 그죠? 전단지라고 그래도 하나의 찌라시라고 안 하고 다행이다. 전단지 광고도 이제 중요한 매체 수단이고 점포 자체가 매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매체는 풍부한데 이 매체에 따른 분류에서 가장 광고가 큰 거는 뭐겠죠? 신문 광고죠. 아니, TV 광고죠. 이 TV 광고만큼 효과가 큰 게 없어요, 실제. 근데 TV 광고는 너무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가지고 잘 활용을 못 하겠죠. 지금은 제가 얼마인지 뭐 제가 90년도에 저 이랜드 근무할 때 광고를 잠깐 담당한 적이 있거든요. 90년도다. 그러니까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이미. 그죠? 근데 그때 그 중심 시간대라는 게 있죠. 광고의 중심 시간대가 언제겠습니까? 응? 저녁에 1일 연속곡 있잖아요. 8시 1일 연속곡 있죠. 그 전하고 9시 뉴스 전후가 가장 중심 시간대입니다. 그때는 비중심 시간대고 광고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12시, 저녁 11시 넘어가죠. 그럼 다 자는 시간이고 그때 광고 나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때만 해도 MBC 같은 때, 그죠? 광고가 이게, 광고는 세 가지가 있어요. TV 광고는 15초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20초짜리가 있고, 30초짜리가 있거든요. 30초짜리는 비싸서 못 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주로 이제 그 공익 광고 있잖아, 그죠? 공익 광고 막 뭐 이주일이가 휠체어 타고 나가지고 컬럭컬럭 하다가 담배 끊읍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공익 광고는 이제 30초짜리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제품 광고는 주로 이제 긴 게 20초짜리고 대부분 15초짜리입니다. 근데 15초짜리는 비중심 시간 때는 15초가 다 나갑니다. 근데 중심 시간 때는 앞뒤로 2초씩 잘라요. 10초나 11초밖에 안 나갑니다. 9시 뉴스 전후 뭐 1일 연속 전후에는 엄청나게 광고 많이 나오죠. 가장 중심 시간대인데 한 기업을 15초씩 다 안 내보내요. 전후를 2초씩 잘라고 10초나 11초 정도밖에 안 나가요. 눈 한번 딱 감았다가 뜨면 없어요. 지나가고 그죠? 근데 이 중심 시간대에 보통 하면 그때 MBC에 한번 그 15초짜리 한 번 나가는데 1,350만 원인가 그랬어요. 한 번. 그 정도로 비싸니까 그 중심시간대 딱 한 번 나가는 게. 근데 뭐 지금은 이게 뭐 한 4, 5천만 원 하지 싶은데요. 제 느낌상으로 한 번 딱 방영하는 게 그 정도로 광고가 비쌉니다. 뭐 리바이스 이런 게 왜 비싸겠어요? 리바이스라든가 뭐 저 켈빈 클레인 사건 뭐 이런 청바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금액이 한 대여섯 배 이상 비쌀걸요. 그 이유가 이제 이 광고비하고 그죠? 로열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제품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단가가 높아지는 거지. 근데 이건 너무 비싸잖아요. 중개업소에서 이거 TV 광고 뭐 한 10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대가 노예생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죠?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비싸가지고. 몇천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저 도저히 못하는데 파괴력은 이것만큼 생기가 없죠. 근데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기업 위주로 주로 TV 광고 하는 거고 이 TV 광고 다음으로 이제 효과가 높은 게 신문 광고거든요. 근데 신문 광고는 이제 TV 광고보다는 광고비가 저렴한데요. 아주 중요한 게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야. 광고를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래 둘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신문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는데요. 신문 광고는 전시 광고하고 안내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전시 광고가 지면이 이렇게 넓은 거야. 그러니까 신문 보면은 그죠? 그 맨 뒷면 같은 경우는 전면이 다 광고로 구성되어 있죠. 신문 요즘 안 봤으면 모르죠. 그죠? 맨 뒷면은 전부 전면 광고입니다. 그다음에 일면 같은 경우는 일면의 하단부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광고로 채워져. 이게 아주 큰 겁니다. 지면이 굉장히 넓은 거고. 그다음 중간중간에는 반면이 광고로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지면이 아주 넓은 게 전시 광고. 그다음에 안내 광고는 지면이 좁은 거라. 그러니까 조그만한 성냥갑 광고라든가 두 줄, 석 줄 이렇게 딱 줄 광고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안내 광고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시 광고가 지면이 넓고 안내 광고가 지면이 좁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전시 광고는 지면이 넓기 때문에 그죠? 사진을 실는다. 캐치프레이즈를 넣는다. 상세한 설명문을 첨가한다. 이러면서 소상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근데 안내 광고가 지면이 좁단 말이야. 이제 줄 광고 왜? 집 나간 개 찾습니다. 찾아주시는 분 후사함. 이렇게 해서 두 줄 딱 내는 거 봤지? 그죠? 그리고 뭐 빌려돈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거 안 봤습니까? 근데 연락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또 뭐 이 전시 광고는 지면이 넓으니까요. 뭐 보통 신입사원 공개 채용할 때 기업에서 그죠?
뭐 저희 기업에서 새로 일하실 성실한 일꾼을 모집합니다 해갖고 기업 소개하고 그죠? 전행 방법, 그다음에 뭐 전행 서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잖아, 그죠? 이런 게 이제 지면이 넓어서 가능한 거죠. 사진도 넣고. 근데 안내 광고를 그지? 뭐 직원 모집한다 그렇게 냅니까? 사원 급구 딱 줄이죠. 사원 급구 그리고 숙식 제공 월 500만 원 보장 연락요 끝, 그죠? 500만 원 보장하고 숙식도 제공한다. 그래야 또 전화 걸고 찾아가죠. 영영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 발리 갑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면이 좁으니까 안내 광고는 광고 내용을 어떻게 해라? 함축해라. 광고 내용을 함축하고 간결 약어를 쓰라 이 말이죠. 그죠? 이런 특징이 있겠죠. 이 지면이 좁은 게 안내 광고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 신문 광고는 두 개를 비교해야 되고요. 그 매체에 따른 분류가 워낙 많은데 그 매체에 따른 분류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될 게 3개 정도 있습니다. 점두 광고를 알아야 되는데요. 점두 광고는 점포 자체를 매체로 활용하는 거야. 점두 광고는 그러니까 점포의 간판, 외벽면, 유리창, 입간판, 색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우리 저기 밖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죠? 요 건물을 딱 보면 요 외벽 유리창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대구 영민고시학원 634에 552 딱 찍혀 있습니다. 이 건물 외벽면을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중개업소에 가보면 전면 그 윈도우 유리창에 매물 정보를 빽빽하게 게시해 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점포 자체의 유리창을 활용한 거죠. 그죠? 그리고 저 뭐 어디 저 요즘 저 뭐야 크리스탈 나이트클럽 있습니까? 또 거기 진짜 가거등하면서 또 안 가본 것처럼 하네. 어제도 갔다 오고 또. 저 서부정역 앞에 가면 나이트클럽 뭐 있죠? 챔피언 있죠? 나이트클럽 앞에 가면은 이렇게 간판을 하나 세워놔도 이 간판 그죠? 세워놓고 불빛이 반짝반짝이 계속 돌아가죠. 그 밤새도록 이거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죠? 양주 한 병 10만 원, 맥주 5병 서비스, 미녀 20명 항시대기, 붓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반짝반짝하면서 밤새도록 하는 거 안 봤습니까? 요것도 이제 입간판이나 색채를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다 점두한 거야. 그러니까 점포 자체의 유리창이라든가 외벽면, 점포의 간판, 또 입간판, 색채 이런 것들을 활용한 광고를 점두 광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개업소가 영시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점두 광고입니다. 지금 현재 중개업소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광고가 뭐냐 그러면 점두 광고. 전면 유리창을 그냥 매물 정보를 게시해 가지고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DM 광고하는 게 있어요. 다이렉트 메일을 줄인 말이죠. 다이렉트 메일을 줄여서 DM 광고 또는 직접 우편 광고 또는 직접 우송 광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광고주가 직접 우편물을 전달하는 광고죠. 그러니까 편지, 엽서, 전단지, 청첩장, 초대장 이런 것들을 직접 우편으로 전달하는 걸 DM 광고 또는 다이렉트 메일 광고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받으셨죠? DM 광고 그죠? DM 많이 받잖아, 그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도 문자 오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에 홈플러스가 입주하고 있는데 지하 10분 중에서 뭐 행사를 하잖아, 그죠? 선착순 100명 뭐 생닭 2마리 5,900원 이렇게 하고 문자 쫙 날아오죠. 이런 것도 DM 광고라. 그럼 DM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원래 광고는 대상이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광고주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하는 거죠. 홈플러스에서 광고할 때 이 지역 주민들한테만 문자를 보내는 거지, 그지?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요 대구 여기 옆에 있는 홈플러스 문자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면 또 청첩장 만들어 가지고 뭐 우리 애 결혼한다 이래가지고 청첩장 만들어서 발송할 때 전국 모든 사람한테 다 발송합니까? 내 아는 몇 사람만 선택하는 거죠. DM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 광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기억해야 돼. 광고주가 광고 대상을 선택한다는 거야. 그리고 형식이 자유롭다 이 말이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편지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엽서라든가 그 지 마음대로 제작해서 만들면 되니까 형식이 자유롭고 광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벨티 광고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노벨티 광고. 이 노벨티 광고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고 장식적인 아주 작은 물건을 위한 광고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받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볼펜, 라이터, 재떨이, 티슈, 수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 중개업소 가면은 수건에다 무슨 공인회사 해가지고 전화번호 찍어갖고 한 개씩 주고 안 받았습니까? 다방 개업할 때 라이터, 재떨이 한 개씩 안 받아봤어요.
요즘은 다방이 없다 보니까 못 받으시구나. 우리 학원에서도 여러분들 작년에 시험 쳐보시는 분들은 고사정에 들어갈 때 그죠? 학원마다 나가지고 볼펜에다 그죠? 뭐 대구 무슨 학원 해가지고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볼펜 사인펜 다 나눠주고 이런 거 아마 티슈에 찍어갖고 나눠주고 막 하던데 그죠? 안 받았어요? 또 작년에 시험 안 친 것처럼 또 하나 다 쳐놓고 또 그런 게 이제 다 실용적인 작은 물건을 이용한 광고 아닙니까? 그게 노벨티 광고인데 이 가장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광고고 많이 접하는 광고죠. 그래서 요 점루 광고하고 DM 광고, 노벨티 광고, 그다음에 신문 광고 여기까지는 좀 익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가 효과적이 되려면 광고는 연중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라. 그래 소비자의 머릿속에 지각이 되죠. 연중 꾸준하게 해라. 그리고 광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월별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광고는 불경기에 많이 해야 되겠어? 호경기에 많이 해야 되겠어? 착각하지 마라. 광고는 호경기에는 줄이고 불경기에 늘려라 이 말입니다. 호경기에는 광고 안 해도 잘 팔려 그냥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줄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공격적으로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일수록 호경기일수록 줄이고 불경기에 늘려라. 그다음에 신문 광고를 할 때는 주 초하고 주중하고 주말 중 언제가 좋을까요? 신문 광고는 주말을 활용하라. 또는 조간보다는 석간이 좋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찬찬히 읽어볼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지고 아침에 조간 신문에 광고해봐야 그죠? 뭐 나온지 보도 안 해요. 출근하기 바빠가지고 주초나 주중에는 바빠서 신문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일주일 내에 쌓아놔. 그리고 주말에 가서 한번 걸뜨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목률이 주말이 훨씬 높다는 거죠. 주목률이 높기 때문에 신문 광고는 주말을 활용하라. 또는 조간보다는 석간이 좋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해갖고 효과적인 광고까지 좀 익히고 있으면 이 마케팅에서도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발 관리 마케팅까지를 점검했죠. 그 7편에는 개발 관리 마케팅 이론은 내용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주 쉽고 시험 포인트 이렇게 거의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포인트만 점검하면 다 득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진짜 점수를 못하면 안 됩니다. 칠판 좀 치우고 이제 쉬었다가 감정평가론 마지막 파트인데 감정평가론 머리를 좀 말끔하게 피고 오셔야 된다. 괴롭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가시겠습니다.